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서류 밑으로 밀려나온 쪽지 한 장. 글씨가 삐뚤삐뚤한 게 쓴 사람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위는 펜을 들고 빨간 칸을 톡톡 두드리며 웃고 있었고, 사무실 구석 소파에는 처음 보는 남자 둘이 팔짱을 낀 채 제 쪽을 감시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글씨 몇 자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일어서는 제 등 뒤로 사위가 뭐라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생 사진관에서 남의 인생을 찍어주기만 하던 제가 그날부터 제 인생을 직접 기록해야 하는 싸움에 내몰리게 될 줄은요. 그리고 사위가 노리고 있던 것이 제 전 재산 20억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장만수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35년째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남한테 손 벌린 적 한 번 없이 카메라 하나 믿고 평생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 재산 20억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떠올려도 손끝이 저려오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야기는 넉 달 전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진관 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알람 없이도 그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거든요. 거실 창문을 열자 이른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8년 전에 보내고 나서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딸 수진이가 유일한 혈육이었죠. 수진이는 어릴 때 엄마를 여의고 저 혼자 키운 아이입니다. 중학교 때 도시락도 제가 쌌고 대학 등록금도 사진관 야간 촬영 뛰어서 마련했습니다. 그 아이가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사위 도연이가 처음에는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도연이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요즘 사위들이 어디 장인한테 이렇게 자주 오겠습니까? 마트에서 장을 받아주기도 하고 제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관절 영양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놓더라고요. 수진이가 결혼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참 고마웠습니다. 아내 없이 딸 하나 키우느라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2, 3주 사이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고 직접 찾아오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떡을 쓰려고 부엌에 서 있는데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도연이 목소리는 늘 그렇듯 공손했습니다. 그래, 잘 잤어. 너는? 저도 잘 잤습니다. 근데 아버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 통화 때 목소리가 좀 처지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거든요. 멀쩡해. 걱정 마. 그래도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병원 예약해 놓겠습니다. 사위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은 좀 바쁜데. 아버님 건강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법무사 사무실 좀 들르시죠.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등기 서류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법무사? 제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네,
요즘 재개발 보상 관련 사기도 많고 해서요. 서류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아버님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봐 놨거든요. 순간 가슴이 싸했습니다.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하지. 괜찮아. 아버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법무사 다녀오고 병원 가면 되잖아요. 도연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법무사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서 바둑 한 판 두고 나오는데 30년 지기 친구 봉식이가 불렀습니다. 만수야, 잠깐만.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별거 아니야. 떡 한 봉지를 건네며 제가 대충 둘러댔지만 봉식이는 예리하게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결국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금요일에 법무사 가자고 그래. 등기 정리해준다면서. 봉식이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만수야, 서류 같은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내 사위가 설마. 그래도 조심해. 지난번에 시장에서 도연이를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이상해? 뭐가? 봉식이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한테 얘기할 때는 허리 구부리고 싹싹하던데 돌아서는 순간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 전화 받으면서 웃는 게 영 자연스럽질 않았어.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글쎄, 내 느낌이 그랬다니까. 금요일에 뭐 하든 도장 같은 건 절대 함부로 찍지 마.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봉식이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2억이 들어올 통장, 그리고 월세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오는 상가 한 채 시가 8억. 합치면 20억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사진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 걸려있는 보상금까지 나중에 수진이한테 물려주려고 이 악물고 아껴둔 전부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장롱 안에 밀어 넣으면서도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전 가게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도연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도연이가 내민 종이 가방 안에는 제가 평소 먹던 관절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아직 남은 게 있는데. 지난번 거 거의 다 드셨잖아요. 미리 사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드세요. 사위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봉식이 말 때문이었을까요? 고맙다, 도연아. 그리고 아버님, 금요일에 꼭 시간 내주세요.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도 챙겨주시고요. 등기 정리하려면 필요하거든요. 도연이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더 크게 울리는 경보 같은 것이었죠. 응, 알겠어. 도연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영양제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도연이가 사다 준 영양제를 꺼내 한 알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물과 함께 삼켰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머리가 띵하고 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다가 돌을 놓을 자리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죠.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이마를 짚었지만
멍한 느낌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만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아침부터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네. 병원 가봐. 요즘 안 그랬잖아. 괜찮아. 나이 탓이겠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봉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수야, 내일 법무사 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뭐가 됐든 도장은 절대 찍지 마. 알겠지? 응, 알았어. 그날 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현관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헤맸고 저녁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조차 흐릿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환하게 웃던 그 미소가 어둠 속에서 자꾸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벌어질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두 동강 낼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내내 다정하기만 했던 사위가 제 전 재산과 제 삶 자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오전 9시 반 도연이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타세요. 법무사 예약해놨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저는 도연이를 슬쩍 살폈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왠지 그 웃음이 입술에만 걸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이가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에 두 글자만 언뜻 스쳤습니다. 출발.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뭔가 물어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속 불안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법무사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법무사 사무실은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차에서 먼저 내리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먼저 올라가서 접수해 놓을게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응, 알겠어. 도연이가 서둘러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천천히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자 복도 끝에 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상담 테이블이 3개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서류 캐비닛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그때 제 시선이 입구 쪽 소파에 머물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핸드폰을 보거나 서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은 채 사무실 안을 훑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옆 사람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찬 기운이 훅 지나갔습니다. 도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금방 될 겁니다. 도연이가 저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검은 점퍼 남자들이 앉은 소파 바로 뒤쪽이었죠. 앉으면서 슬쩍 뒤를 돌아보니 두 남자가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그 남자들 쪽으로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 테이블 맞은편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명찰에는 윤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재개발 보상금 관련 등기 정리 좀 하려고요. 서류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도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더니 서류 여기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빨간 칸에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등기 정리니까 금방이에요. 저는 서류 제목을 읽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서류 윗부분을 손으로 가린 채 빨간 칸만 짚어 보였습니다. 제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직원 서연이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를 보던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서연의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시스템 확인 좀 할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이 사라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지? 등기 정리인데. 도연이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2, 3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서연이 서류를 다시 펼치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서류 사이에 슬쩍 끼워 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서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가 손가락에 만져졌죠. 도연이가 제 옆에서 빨간 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끝입니다. 간단해요. 하지만 저는 도연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어 올리는 척하며 메모지를 슬쩍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쪽을 눈짓했죠. 아버님, 도장이요. 여기만 찍으시면 되잖아요. 도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당장 도망쳐요. 왜 도망쳐야 하는 거지? 쪽지를 본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의 갑작스러운 관심, 매일 걸려오던 전화, 영양제를 먹은 뒤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 서류를 가리며 빨간 칸만 보여주던 손짓, 소파에 앉아 저를 감시하듯 바라보던 검은 점퍼 남자들, 그리고 봉식이의 경고. 돌아서는 순간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 도장 같은 건 절대 찍지 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을 다시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절박한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본능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70년을 살면서 사진관에 찾아오는 수천 명의 얼굴을 읽어왔던 직감, 그 직감이 지금 온 힘을 다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도장 찍고 가시죠.
금방인데. 도연이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급해. 저는 도연이 손을 뿌리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도연이가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서연이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서류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한데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뭐가 더 필요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도연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연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복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점퍼 남자들도 소파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비상계단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문을 밀어젖히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도연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2칸씩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검은 점퍼 남자 중 한 명이 계단 쪽으로 몸을 들이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출입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한낮의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흔들어지지도 않았지만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출발해요, 지금. 어디든 좋으니까 빨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와 검은 점퍼 남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쳐요. 손바닥에 인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꺼내긴 했지만 아직 찍지는 않았던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조금만 더 망설였으면 그 빨간 칸 위에 제 도장이 찍혔을 겁니다. 그게 무슨 서류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좋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2억, 월세가 나오는 상가 한 채, 시가 8억, 합치면 20억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35년 동안 사진관하며 모은 돈, 재개발 구역에 걸린 보상금까지. 도연이가 노린 건 이 돈이었던 걸까요? 사위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장인한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영양제 사다 주던 그 사람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방금 제가 뭔가 아주 위험한 일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기고 또 걸려왔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전원이 꺼진 그 순간 도연이는 다른 번호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도연이가 입에 담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들어갑니다. 치매 어르신이 법무사에서 난동 부리고 뛰쳐나갔어요. 택시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분명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 봉식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유일하게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기사님, 죄송한데 종로 쪽 경로당 앞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혼하고 3년 내내 다정하기만 했던 사위, 그 사위가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법무사 직원은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가슴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도 타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경로당 근처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봉식이가 오후마다 나오는 경로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봉식이가 마당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봉식이가 고개를 들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만수야.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봉식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봉식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어서. 봉식이가 저를 경로당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힌 뒤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봉식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쪽지 이야기, 검은 점퍼 남자들, 도연이가 서류를 가리던 모습, 비상계단으로 도망친 것까지 전부요. 봉식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갑자기 쪽지를 건넸고 모르는 남자 둘이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 응. 도연이도 그 남자들한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 착각일 수도 있지만 봉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수야, 이건 심상치 않아. 분명 뭔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봉식아, 나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겠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원을 다시 켰더니 밀린 알림이 쏟아졌죠. 도연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습니다. 받지 마.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봉식이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것들이었죠.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아버님,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됩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봉식이도 같이 들여다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만수야, 이거 봐. 도연이가 또 보냈어.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봉식이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만수야, 이건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뭐? 생각해봐. 내가 법무사에서 도망쳤잖아. 그럼 뭐라고 둘러댈 것 같아? 장인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겠지. 봉식이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만수 어르신 여기 계세요? 어르신, 사위분이 찾고 계시는데요. 경찰이었습니다. 봉식이가 급히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여기 장만수 어르신 아세요? 사위 되시는 분이 신고하셨어요. 어르신이 법무사에서 갑자기 난동 부리시고 실종되셨다고요. 실종? 만수가 왜 실종이에요? 사위분 말씀으로는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뛰쳐나가셨다는데요. 난동?
제가 난동을 부렸다고요? 봉식이가 안쪽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야, 큰일 났어. 도연이가 경찰한테 신고했어. 내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뭐라고? 법무사에서 난동 부렸다고 했대. 완전히 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봉식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만수야,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봉식아, 나 어떡해? 경찰도 날 안 믿잖아.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믿을 건 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수진이만큼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죠. 제가 혼자 키운 딸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중학교 때부터 도시락 싸주고 사진관 야간 촬영 뛰면서 대학까지 보낸 제 딸. 수진이라면 분명 아빠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었죠.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아빠야. 큰일 났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도연이가 그러는데 아빠가 오늘 법무사에서 또 난동 부렸다면서요? 뭐? 내가 난동?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갑자기 뛰쳐나갔다잖아요. 도연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야. 도연이가 이상한 짓을. 아빠, 요즘 왜 그러세요? 도연이 말대로 병원 한번 가보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수진아, 아빠 정신 멀쩡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발요. 저 안 그래도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빠까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도연이한테 전화하세요. 도연이가 아빠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수진아, 제발 아빠 말 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이도 도연이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봉식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나는 내가 정상이라는 거 알아. 봉식아, 나 정말 정신 멀쩡한 거 맞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만수야, 너 멀쩡해. 오히려 도연이가 이상한 거야. 저는 봉식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1년을 키운 딸이 제가 혼자 밥 해먹이고 빨래해주고 학교 보내고 시집까지 보낸 딸이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수진이한테 강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없이 자란 딸이 불쌍해서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습관대로 결국 목소리를 낮추고 말았습니다. 봉식아,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도연이가 경찰 데리고 올지도 몰라. 일단 여기 좀 숨어 있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봉식이가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큼 좁아진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경로당 사람 몇 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야, 너 괜찮아? 사위가 너 찾아다니던데. 만수야, 요즘 좀 이상하다며? 검사 한번 받아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경로당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완벽하게 판을 짜놓은 겁니다. 저는 집 근처까지 가볼까 생각했지만 이웃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둑해진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발끝에 닿았고 저는 그 그림자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딸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친 노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제 머리는 또렷하고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서서 저는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쳐요. 이 쪽지를 쓴 사람, 법무사 직원 윤서연. 그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날 밤 저는 봉식이네 경로당 안쪽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봉식이가 담요 한 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도연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환하게 웃으며 빨간 칸을 짚던 그 손, 제 팔을 꽉 잡던 그 힘, 그리고 서연이 밀어넣은 쪽지에 삐뚤삐뚤한 글씨.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봉식이가 빵과 우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조금이라도 먹어. 기운 차려야지.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봉식아, 나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 봉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수야, 우리 법무사 직원 찾아보자. 그 사람이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봉식이 말이 맞았습니다. 윤서연. 그 사람만이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봉식이가 의외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전 10시쯤 경로당을 한 바퀴 돌고 온 봉식이가 급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만수야, 알아냈어. 경로당에 다니는 김노인이 그 법무사 근처에 사는데 3번 테이블 직원 윤서연이라는 사람 안다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말이야, 그 직원이 어제 사무실에서 해고당했대. 뭐? 손님한테 이상한 쪽지 건넸다고 바로 쫓아냈대. 저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구하려다가 직장을 잃은 거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수야, 더 놀라운 게 있어. 봉식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너를 찾아서 경로당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대. 김노인한테 장만수 어르신 아시냐고 물어봤대.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날 찾아? 응. 꼭 만나야 한다고 했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법무사 직원이 직접 저를 찾아다니고 있다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이한테 들키면 어떡합니까? 봉씨가 만나야 하는데. 도연이한테 들킬까봐 걱정이야. 내가 김노인한테 연락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라고. 봉식이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온대. 뒷문으로 들어오기로 했어. 그 1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도연이가 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이랬습니다. 도연이는 토요일 아침 일찍 수진이를 데리고 경로당 주변을 돌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죠. 장인어른이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걱정입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는 도연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아프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연이는 그날 오후 제 집 열쇠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져 통장 2개와 인감증명서를 챙겼습니다. 인감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으니 가져가지 못했지만 나머지 서류는 싹 쓸어갔죠.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원래 물건을 잘 잃어버리십니다. 통장도 자주 두고 다니세요. 이런 것까지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겁니다. 제가 치매 환자라는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도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이 갑자기 도망쳤다. 정신이 불안정하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법무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 씌우려 한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슬쩍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재개발 보상금이 12억인데 요즘 돈 때문에 망상을 하세요. 제가 계좌 정리 좀 도와드리려 했을 뿐인데 난리를 치셨어요. 재산관리라는 명분을 미리 깔아놓은 겁니다. 정각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식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법무사에서 봤던 그 직원, 윤서연이었죠.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기, 당신이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은 윤서연이에요. 어제 법무사에서 쪽지 드린 사람이고요. 왜 그런 쪽지를 주신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할아버지 사위 최도연,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 등기 정리가 아니었어요. 포괄위임장이었습니다. 포괄위임장?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사본 몇 장을 꺼냈습니다. 포괄위임장에 도장이 찍히면 할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을 사위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집도 팔 수 있고 통장에서 돈도 뺄 수 있고 보상금도 가로챌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뒤에는 재산처분 동의서도 끼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도장 한 번 찍으시면 재개발 보상금 12억과 상가 소유권까지 전부 사위한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20억? 제 전 재산 20억이 도장 한 번에 날아갈 뻔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4년째 일했어요. 아니, 어제까지 일했죠. 서연이 쓰게 웃었습니다. 이런 서류를 수십 번 봐왔거든요. 등기 정리라고 가져오지만 열어보면 포괄위임장이고 처분 동의서예요. 그리고 꼭 옆에 보호자라는 사람이 붙어서 어르신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만들죠. 서연이 서류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거는 좀 달랐어요. 서류가 너무 정교했거든요.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서류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려면 법무사 라인이든 변호사 라인이든 전문가가 붙어 있어야 해요. 사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봉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걸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사위가 이미 경찰한테 치매 노인 실종으로 신고해 놓은 상태거든요.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시면 보호자한테 인계되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사위입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에 가도 도연이한테 넘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사위가 실제로 뭘 하려 했는지, 서류가 뭔지, 그리고 뒤에 누가 있는지, 그걸 잡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범죄 쪽 수사관인데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에요. 서연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규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까지 절대 사위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집에도 가지 마시고요. 지금 할아버지는 숨어 계셔야 해요. 서연이 나간 뒤 봉식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수야, 희망이 보인다. 포기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을 켜보니 문자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것이었죠. 아버님, 어디 계세요? 수진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제가 병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서도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도연이가 아빠 찾느라 이틀째 잠도 못 자고 있어. 제발 연락해. 딸의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도연이가 좋은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걱정해서 찾아다니는 효자사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도로 꺼버렸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봉식이가 저녁으로 김밥 2줄을 사왔지만 저는 반줄도 채 못 먹었습니다. 만수야, 힘내. 내일 서연이한테서 연락 올 거야. 봉식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연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 집에서 뭘 가져갔는지, 경찰한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뜨면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진관 시절 습관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경로당에 나가 바둑 한 판 두는 평범한 하루가 돌아오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재산을, 제 이름을, 제 정신까지 빼앗으려는 사위가 바깥에서 판을 짜고 있었고 저는 경로당 뒷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내민 명함, 경제범죄 수사관 한규석. 그 사람이 도와준다면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연이가 다음 주에 훨씬 더 무서운 카드를 꺼내들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카드 앞에서 제가 완전히 무릎 꿇을 뻔했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봉식이네 경로당에서 사흘째 숨어 지내고 있었죠. 서연이한테서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 봉식이가 급하게 뒷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죠. 만수야, 큰일 났어. 도연이가 움직였어. 뭘 했는데? 봉식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로당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쓴 게 분명했죠. 장인어른이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가족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밑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경로당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지난달에 비 온 날 미끄러졌던 건데 누가 찍었는지 영상을 캡처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이걸 경로당 단톡방에? 응.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도연이가 병원에도 갔대. 병원? 무슨 병원? 봉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수진이를 데리고 병원 원무과에 갔대. 인지저하 의심이라고 접수하려 한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인지저하. 쉽게 말해 치매 의심 기록을 병원에 남기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사위가 먼저 가서 접수 동선을 짜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수야,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봉식이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수진이한테 강제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대. 뭐라고? 수진이가 서명했대.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강제 입원. 보호자가 동의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서명을 제 딸이 했다는 겁니다. 수진이가 왜? 봉식이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그랬대. 이건 아빠를 살리는 거야. 아빠가 위험한 상태야.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가 되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 도연이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빠를 살리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이가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없이 자란 아이입니다. 아빠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 아빠가 위험하다는 말에 판단력을 잃었겠죠. 그리고 남편이 나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봉식아, 수진이가 서명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연이가 그 종이 들고 경찰이든 병원이든 찾아가면 너를 강제로 데려갈 수 있어. 보호자 동의가 있으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는 경찰에 치매 실종 신고를 해놨고 병원에 인지저하 기록을 만들어놨고 이제 딸의 서명까지 받아냈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완벽했습니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아무리 도연이한테 넘어갔다 해도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딸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눈을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오후 3시쯤 저는 봉식이 몰래 경로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까지 버스 2번을 갈아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 수진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3번은 반복한 것 같습니다.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아빠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그 순간 안에서 다른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문 열지 마. 도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잠금장치 소리가 다시 잠겼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문 좀 열어.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3개, 그리고 또 3개. 아버님, 지금은 안 됩니다. 위험해요. 도연이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했는지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아, 아빠 얼굴 좀 봐. 아빠 멀쩡해. 문 너머에서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수진이 손목을 잡고 문에서 떼어놓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병원에서 보자. 도연이가 다 해줄 거야.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시킨 말인지 본인 마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문 너머로 또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제가 119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이웃분들한테 피해가요. 도연이가 구급차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구급차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자인 사위가 대기하고 있고 강제 입원 동의서에 딸 서명이 되어 있고 병원에는 이미 인지저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려가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가고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어디선가 다른 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문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보셨죠? 또 통제가 안 됩니다. 아버님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말투가 얼마나 능숙했는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말은 제가 아니라 수진이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봐라, 아버지가 또 이러시잖아. 이래도 내 말이 틀렸냐? 도연이는 제가 찾아올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딸을 찾아올 거라는 걸 계산하고 그 장면 자체를 수진이한테 보여주려 한 거였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주저앉은 아버지. 그 모습이 도연이가 원하던 그림이었던 겁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119를 부른 거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면 끝입니다. 거기서 잠들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상계단을 찾아 다시 뛰었습니다. 법무사에서 도망칠 때보다 다리가 더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몸을 숨기고 구급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참한 기분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딸 집 문 앞에서 쫓겨나듯 도망치다니. 내가 키운 딸인데, 내가 도시락 싸주고 머리 따아주고 시집까지 보낸 딸인데,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오후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저만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봉식이었습니다. 만수야, 어디 간 거야? 경로당에 없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봉식아, 수진이네 갔다 왔어. 뭐? 혼자? 미친 거 아니야? 봉식이가 소리쳤지만 걱정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도연이가 119 불렀어. 간신히 도망 나왔어. 세상에. 빨리 돌아와. 지금 당장. 저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저를 완전히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치매 실종자로 등록해놨고 병원에는 인지저하 기록을 심어놨고 딸한테는 강제 입원 동의서에 서명까지 받아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도연이가 만들어 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돌아오자 봉식이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만수야, 혼자 움직이면 안 돼. 도연이한테 딱 걸리면 끝이야. 알아, 봉식아. 저는 힘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윤서연이에요. 서연이었습니다. 수사관 만났어요.
내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사관을 만난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생각 하나에 매달려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화요일 아침부터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봉식이가 새벽같이 뒷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일어나. 밖에 도연이 차가 있어. 뭐? 경로당 앞에 검은 차가 서 있대. 김노인이 방금 전화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가 여기까지 추적해 온 겁니다. 경로당 근처를 배회하면서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죠.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나가야 해. 봉식이가 급하게 저를 뒷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만 빠르게 옮겼습니다. 큰 길까지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이른 새벽이라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빴습니다. 70세 노인이 새벽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듯 서 있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도연이가 경로당까지 찾아왔어요.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서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거기로 오세요. 수사관님이랑 오전에 만나기로 한 곳이에요. 알겠어요. 버스를 타고 서연이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죠. 구석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연이가 또 한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도연이는 그날 아침 일찍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경로당 근처 편의점에서 제가 노숙한 흔적을 발견한 척하면서 구급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며칠째 밖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보호자인 제가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담요 덮고 주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안에서 잤지 편의점 앞에서 노숙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는 미리 담요 한 장을 편의점 앞에 깔아놓고 그 옆에 빈 소주병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서 술 마시고 쓰러져 잔 것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봐요, 장인어른이 편의점 앞에서 노숙하고 계셨어요. 치매가 이렇게 심하신데 아직도 병원 안 모시고 가면 어떡합니까? 도연이는 주변 사람들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노숙했다. 이 한마디면 누구든 사위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오전 9시 카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뒤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단정한 점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은 한규석 수사관님이에요. 경제범죄 전문이세요. 장만수 어르신이시죠? 한규석입니다. 수사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윤서연 씨한테 사정은 대략 들었습니다. 사위가 포괄이임장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건이죠. 네, 맞습니다. 규석이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열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규석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사위가 경찰에 치매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병원에 인지저하 기록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따님이 강제 입원 동의서에 서명까지 하셨어요. 법적으로 보면 사위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류만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규석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 사위 도연이 이름과 함께 여러 건의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최도연, 이 사람 처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규석이 화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비슷한 건이 있었어요. 70대 어르신 재산을 포괄이임장으로 넘기려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사건 자체가 묻혔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한 건 더 있어요. 이것도 70대 어르신이었고 역시 사고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법무사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서류를 여러 번 봤다고 했잖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보호자라는 사람이 어르신을 데리고 와서 등기 정리라며 포괄이임장에 도장을 찍게 하고 재산을 빼돌린 뒤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사망도 자연사나 사고사로 마무리됐으니까요. 경찰도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럼 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석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어르신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현장에서요? 서류만으로는 빠져나갑니다. 법무사 서류는 형식상 합법이고 치매 기록도 병원에서 찍어놨으니까 사위 쪽 논리가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잡으려면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촬영해야 합니다. 약물 투여든 서류 강요든 카메라에 잡혀야 증거가 됩니다. 약물이요? 규석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전 2건 모두 수면제 과다 복용이 사인이었습니다.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약물을 섞어 장기간 복용시킨 정황이 있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사위가 가져다 준 영양제 드신 적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관절 영양제. 도연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주던 그것.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먹은 뒤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 깜빡깜빡하던 기억력. 있습니다. 목요일에 먹었는데 그 뒤로 머리가 띵하고 기억이 흐려졌어요. 규석과 서연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영양제 혹시 아직 갖고 계세요? 아니요.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사위가 들어갔을 수 있으니 영양제도 치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규석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위를 잡으려면 어르신이 직접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미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미 2명의 어르신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앞에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위한테 연락하시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면 사위가 어르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그때 어르신 집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위가 약물을 투여하거나 서류에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 하는 순간을 촬영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바로 옆에서 대기합니다. 카메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한 순간에 즉시 돌입합니다. 절대 어르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출근하고 밥 먹고
가족한테 전화하고 저도 일주일 전까지 그랬습니다.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시장에서 떡 사 먹고 수진이한테 전화하고 그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먼 것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아니에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규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야 증거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오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2명이 당했고 제가 3번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수진이는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그 남자 옆에서 살게 됩니다. 그건 죽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연이가 가방 속에 숨겨두고 있던 작은 약통의 정체를요. 그리고 그 약통이 제 눈앞에서 열리는 순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요. 수사관을 만난 다음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규석이 제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연이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야 했죠. 서연이 도연이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수요일 오전마다 수진이와 함께 병원 쪽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 치매 기록을 더 쌓으려는 거였겠죠. 오전 10시 규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메라 설치 완료. 거실, 부엌, 안방 3곳.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제 제가 전화를 걸 차례였습니다. 도연이한테 연락해서 항복한 척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봉식이가 옆에서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만수야,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고개를 끄덕이고 도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아버님? 도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어딘가 기다렸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잖아요. 도연이 목소리는 완벽하게 걱정스러운 사위의 그것이었습니다. 이 연기를 3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겁을 먹어서 도망쳤나 봐. 제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규석이 알려준 대로였죠. 아버님,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모시러 갈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어젯밤에 몰래 돌아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봉식이네 경로당에 있었죠. 하지만 도연이가 집으로 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도연이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겠죠. 전화를 끊자마자 규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30분 안에 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어르신 집으로 이동하세요. 저희 팀은 이미 옆집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봉식이가 차를 빌려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규석이 보낸 수사관 한 명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경 하나 드릴게요. 수사관이 건넨 안경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 안쪽에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죠. 이 안경 쓰시면 어르신이 보시는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녹화됩니다. 배터리는 3시간 가고 화질도 선명해요. 안경을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위가 뭘 건네주든 절대 삼키지 마세요. 입에 대기만 하고 삼키지 마세요. 그 순간 저희가 돌입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관이 나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40분이었습니다. 20분 후면 도연이가 올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의 오전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수사팀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11시 정각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두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딸그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아버님 왔어요. 도연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뒤에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죠. 아빠. 수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으려다가 도연이가 수진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놀라시니까 천천히. 도연이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며칠 밖에서 자느라. 아버님,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도연이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 부드러운 목소리, 장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손길. 3년 동안 이렇게 연기해왔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아버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도연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영양제 새로 사왔어요. 며칠 못 드셨잖아요. 그리고 도연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드릴게요. 금방이에요. 도연이가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도연이 말 잘 들어. 도연이가 아빠 걱정해서 얼마나.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옆집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규석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부엌 카메라에 도연이가 잡히고 있었죠. 도연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거실 쪽을 한번 쳐다보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약통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뚜껑을 열고 컵에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부엌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규석이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약물 투여 확인. 대기. 도연이가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다 됐어요.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아버님. 식기 전에. 도연이가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정리 좀 하죠. 지난번에 못한 거요. 서류를 펼치더니 빨간 칸을 다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에서 봤던 그 서류였습니다. 포괄위 임장. 아버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끝이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도연이가 제 손목을 잡아 서류 위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컵을 들어 제 입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거 드시고 도장 찍으시죠. 아버님 손떨림 때문에 제가 넘겨드릴게요. 도연이가 서류 페이지를 넘기며 다른 종이를 끼워 넣는 게 보였습니다. 안경 카메라로 그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고 있었죠. 유언장이었습니다. 전 재산은 딸에게, 관리권은 사위에게. 그 문장이 언뜻 스쳤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입술에만 대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규석이 말한 대로였죠. 절대 삼키지 마세요. 그 순간 저희가 돌입합니다. 아버님, 빨리 드시고 도장. 도연이가 제 손에 인감 도장을 쥐어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규석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최도현 약물투여, 유언장 위조 시도, 재산처분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도연이 손에서 약통과 서류를 분리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장인어른 영양제를 드린 것뿐이에요. 도연이가 소리쳤지만 규석이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가 부엌에서 약통을 꺼내 가루를 컵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양제에 수면제 타는 게 다 찍혔어. 유언장 바꿔치기 한 것도. 카메라 봐. 도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수진이는 도연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컵에 하얀 가루를 털어넣는 장면, 서류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장면. 그 화면을 본 수진이가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아빠를 넘겼어. 내가 동의서에 서명했잖아. 수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피멍이 든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해, 아빠. 도연이가 경찰에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를 향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을 꽉 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도연이가 사라지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몰랐어. 도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아빠도 몰랐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 울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죠. 그때도 이렇게 작은 머리였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규석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체포 직전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윗선이 있습니다. 최도연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이가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고 경로당에 나가 봉식이랑 바둑도 두고 수진이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이는 도연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저한테 매일같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경로당 어르신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 저를 응원해 주었죠. 만수야, 정말 대단해. 그 무서운 일을 혼자 버텨냈다니. 할아버지, 이제 편히 지내세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규석은 도연이 사건을
마무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목요일 아침 일찍 규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규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배우 보스가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경찰 고위층에 로비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분명 증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거 파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서버에서 삭제되고 서류 원본도 없어졌어요.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백제만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자기는 결백하다고 선량한 사업가인데 누명 썼다고 주장할 겁니다. 백제만, 도연이 체포 이후 규석에게서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컨설팅 회사 대표지만 실체는 권리사기 조직의 수장이라고 했죠. 도연이를 움직이고 서류를 만들고 의사와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배후의 인물. 그런 사람이 풀려났다니. 오후 3시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제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해온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최근 저와 직원들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백제만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고 계신 한 어르신께서 착각하신 내용을 근거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오래 사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다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주먹을 떨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백제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만수 어르신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백제만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해 좀 풀고 가시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만약 계속 이러시면 힘들어지실 겁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따님 장수진 씨 회사 다니시던데 계속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수진이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어르신. 백제만이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누가 제 집 문 앞에 협박 편지를 놓고 갔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입 닫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가족한테도 해가 갈 거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규석 수사관님도요.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났대요. 뭐라고요? 어제 갑자기 인사명령이 떨어졌대요. 더 이상 이 사건 담당 못하신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백제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서연을 위협하고 수사관을 좌천시키고 모든 증인을 하나씩 제거하려는 겁니다. 오후에 인터넷 기사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사기 조직 보스 결백 주장,
치매 노인의 착각인가? 20년 경력 컨설팅 전문가 누명 번나. 모든 기사가 백제만 편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끔찍했습니다. 노인이 착각한 거 아니야? 치매 걸리면 헛소리 많이 하잖아. 사위가 불쌍하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규석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규석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보스를 못 잡았습니다. 수사관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 다음 주에 강원도로 발령납니다. 더 이상 이 사건 담당 못합니다. 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 언젠가 반드시 정의가 이길 겁니다. 규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공식 수사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규석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백제만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도연이만 감옥에 있고 저는 다시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백제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어르신이 이길 수 없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르신,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다 제 사람이에요. 어르신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백제만이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그러면 어르신도 따님도 안전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백제만이 이긴 걸까요? 두려움과 억울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진관 시절 카메라 앞에 섰던 수천 명의 사람들. 저는 35년 동안 사람들의 순간을 기록해왔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졸업식, 그리고 가끔은 유서 사진까지.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렌즈 앞에서는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백제만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을 카메라에 담아야 합니다. 경찰이 못하면 제가 하면 됩니다. 서류가 사라져도 파일이 삭제돼도 생중계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할아버지, 무슨 부탁이요? 백제만을 만날 거예요. 내가 직접. 전화 너머로 서연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석 수사관한테도 연락할 거예요. 공식 수사는 못하더라도 장비는 빌려줄 수 있잖아요. 안경 카메라, 그거 아직 있죠? 네,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위험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백제만은 절대 안 잡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노인이 당할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서연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생중계로 가요. 증거가 또 사라지면 안 되니까. 생중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지면 백제만이 아무리 빽이 있어도 증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제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제만 씨, 나 장만수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가 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고소 취하하고 싶습니다. 남은 증거도 전부 드릴게요. 제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어르신. 백제만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허튼 짓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끝장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전화를 끊자 손에 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백제만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 50분이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이었죠.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서연과 규석이 노트북을 펼치고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봉식이와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가셨어요. 생중계 시작할게요.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제 안경 카메라에 잡히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송출되기 시작했죠. 저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태준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여기 있어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가방도요. 가방도 빼앗겼습니다. 남자가 제 옷을 더듬으며 주머니까지 뒤졌습니다. 다행히 안경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쓰는 돋보기 안경처럼 보였으니까요. 들어가세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 뒤에 백제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앉으시죠. 백제만이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지켜보던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접속자 수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10,000명 넘었어요. 백제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물론 빈 USB였지만요. 백제만이 USB를 집어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진작 이러실 것이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하필 저였습니까? 백제만이 의자에 기대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약해 보이셨거든요. 재산도 제법 있으시고 재개발 보상금 12억에 상가 8억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노인 혼자 사시고 딸도 이용하기 쉬워 보이고 완벽한 조건이었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지금 뭐라는 거야? 녹화되고 있는 거 모르나? 그럼 앞에 2분도 같은 이유였습니까? 2분? 아, 이정건들 말씀이세요? 백제만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하죠. 재산 많고 혼자 사시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고 완벽한 타겟이에요. 도연이 같은 애를 붙여서 가족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턴 쉬워요. 직접 하신 겁니까? 제가 직접? 아니죠. 저는 설계만 해요. 실행은 도연이 같은 애들이 하는 거죠. 서류 만들고 의사 연결해주고 약 구해주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차 안에서 수진이가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이라는 게 영양제에 넣던 그 약 말입니까? 네. 수면제를 조금씩 섞어요.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깜빡깜빡하게 되잖아요. 주변에서 보기엔 진짜 치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먹었던 관절 영양제도요? 당연하죠. 도연이가 어르신 영양제에 수면제 갈아 넣은 거예요. 1달 넘게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달 넘게 수면제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두통도
어지러움도 깜빡거리던 기억력도 전부 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전 두 분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백제만이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수면제로 치매 증상 만들고 서류 정리해서 재산 넘기게 하고 다 끝나면 약 용량을 확 올리는 거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연사. 깔끔하잖아요. 사람을 죽인 겁니까? 죽였다기보다는 잠들게 한 거죠. 백제만이 비웃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이. 차 안에서 봉식이가 주먹을 떨었고 수진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규석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100만 넘었습니다. 신고 전화가 경찰에 폭주하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일을 20년 동안 해오신 겁니까? 20년은 좀 과장이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갖춘 건 한 15년쯤 됐나?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 라인도 있고 경찰 쪽에도 제 사람이 있으니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이 고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백제만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르신. 법도 정의도 다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 나쁜 놈아. 백제만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약해 보인다고, 돈이 있다고 사람을 죽여? 혼자 사는 노인이 만만하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백제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히. 저는 안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지금 내가 한 말 전부 녹화되고 있어.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백제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들어올 때 핸드폰 뺐고 주머니까지 다 뒤졌잖아. 이 안경이다, 이 자식아. 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백제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회수 200만 돌파. 규석이 외쳤습니다. 댓글 봐요. 다들 신고하고 있어요. 댓글 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경찰 연락했어요. 이 사람 며칠 전 뉴스 나왔던 그 사업가 아니야? 결백하다던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15년간 노인만 골라서? 백제만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감히 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쾅! 경찰이다. 꼼짝 마.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백제만이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죠. 백제만 살인교사, 재산사기,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불법이라고. 백제만이 소리쳤지만 규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야. 200만 명이 봤어. 이제 지울 수도 없고 로비할 수도 없어. 끝났어. 경찰이 백제만을 끌고 나가는 순간 빌딩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고했고 뉴스에서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차에서 서연과 봉식이,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서연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봉식이도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야, 정말 대단해. 진짜 용감했어. 수진이가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해냈어. 아빠가 이겼어.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 다니던 밤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절망, 딸 집 문 앞에서 쫓겨나듯 도망쳤던 그 처참함,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 달 뒤 법정이었습니다. 백제만과 도연이 그리고 조직원 전원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짜 의사, 보험 설계사, 법무사 라인까지 전부였죠. 방청석에는 서연, 봉식이, 수진이, 그리고 규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백제만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 혐의로 무기징역.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최도연 살인미수, 약물투여, 유언장 위조 시도, 재산처분 강요 혐의로 징역 25년. 도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진이를 돌아봤지만 수진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직원 전원, 징역 10년에서 20년.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진짜 끝났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봉식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만수야, 이제 진짜 끝이다. 수고했어. 규석도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식 담당에서 빠졌지만 생중계 이후 사건이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서울로 복귀했고 승진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카메라 뒤에서만 서 있던 저였습니다. 남의 모습을 찍어주기만 했지 렌즈 앞에 선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렌즈 앞에 서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도장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더 강합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배운 건 딱 그 한 가지예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도연이와 이혼 절차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없이 큰 내가 결국 아빠까지 잃을 뻔했어.